313쪽 원생생물계입니다. 원생생물계하고 원핵생물계하고는 비슷하기는 해요. 예,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원핵생물계는 세포가 원핵세포로 되어 있죠. 그쵸? 네. 핵이나 세포기관이 없는 단세포 생명체들이 대다수인 게 이제 원핵생물이고요. 원생생물은 역시 단세포가 많기는 해요. 단세포가 많기는 하지만 다세포도 있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세포가 원핵세포가 아니라 핵과 세포기관이 있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다루고자 하는 생물계는 원핵 생물계에서도 아주 흔한 몇 가지 특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원생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원핵 생물계, 예, 예, 원핵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원생 생물계의 대다수 유기체는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야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단세포 생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두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원생 생물계는 진핵세포, 아까 얘기했었죠. 핵과 세포기관이 있는 세포입니다. 원생 생물은. 반면 원핵 생물계는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원생 생물계의 구성원들은 훨씬 더 크다. 일반적으로 원핵 생물보단 좀 더 크대요. 일반적으로 원생생물계에 속한 단세포 유기체들은 원핵 생물계의 단세포 구성원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우리 그 앞에서 녹농균 그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 한 36,000배 정도, 38,000배였나? 네, 네. 36,000배였나요? 38,000배였나요? 약간 그 정도 확대야 한 요 정도 크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아메바 보시면은 몇 배예요? 400배. 400배만 확대해도 이렇게 보여요. 그쵸?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벌써 크기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역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안 보이죠.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단세포 생명체가 될 겁니다. 자, 이 근데 혹시 생물, 네, 뭐라고요? 돋보기라면 뭐라고요? 이런 돋보기라면 보이나요? 아니요, 그 정도로도 안 보이죠. 네,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긴 해요. 자, 이 생물계는 보통 두 가지 집단, 곧 원생동물과 조류로 나눠진대요. 원생동물, 조류. 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원생동물은 대부분 단세포이며 조그만 동물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아메바 같은 이 친구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네. 전형적인 원생동물이에요. 얘네들은 실제로 움직여 다니거든요. 네, 어떻게 움직여 다니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위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은 아니지만 마치 발같이 몸의 일부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펼쳐가지고 이동하는 친구고, 그리고 먹잇감도 그렇게 먹어요. 여기에 먹잇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위족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펼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 감싸서. 네, 감싸는 거죠. 그럼 어디 못 가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동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요 빈 공간이 합쳐지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여기 먹잇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둬놓고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빈 공간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다시 이동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메바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먹은 거예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를 잡아먹고 사는 이런 친구가 아메바입니다. 근데 그 주 먹이가 뭐예요? 자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쵸? 자기보다 더 작은 어떤 유기체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죠.
네. 예, 뭐, 글쎄요, 뭐, 정확하게 뭔지는 선생님이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자기보다 더 작은 어떤, 유기체들을 먹고 사니까, 뭐, 글쎄요, 뭐, 세균 같은 종류가 될까요? 예, 정확하게는 선생님도 찾아봐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연두벌레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동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재밌는 게, 이런 둥그런 이런 몸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꼬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꼬리를 이제 이렇게 추진체처럼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가 그 뭐냐, 그 배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배 네. 모터 돌려가지고 가는 거보다 더 훨씬 더 그 강력한 성능을 그 자랑한다고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이런 단세포 생명체들을 무시했다가 이 아, 네. 단세포 생명체들의 편모를 활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깜짝 놀랐대요. 와, 아, 이렇게 강력한 모터를 계속 그 가동할 수 있는 와,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 하면서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아, 예, 네. 하여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쵸? 세포는 네. 하나지만, 그쵸? 세포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 움직여 다니는, 그쵸? 네, 네. 움직여 다니는 생명체다라고 해서 원생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원생 동물은 돌아다닐 수 있으며 다른 유기체들을 잡아먹는다. 아까 얘기했었죠. 한편 조류는 식물에 훨씬 더 가깝다. 원생 동물은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사는데 조류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김미역 다시마가 뭐 잡아먹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식물하고 좀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네. 식물에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식물이 아니냐? 세포가 식물 세포가 일단 아니에요. 그쵸? 예, 첫 네.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류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식물의 독특한 구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 역할을 분담하는 얘네들은 그 기관이나 구조가 없어요. 예, 아, 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이고, 그쵸? 예, 뿌리가 광합성 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네. 조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 개체가 다 광합성하는 친구들인데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예,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식물처럼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든다. 광합성한다는 얘기죠. 이전 단원 9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물과 조류는 광합성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먹을거리를 만든다. 광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이며 이 과정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가 산소다. 그쵸? 자, 이처럼 네. 광합성 과정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동물에게 굉장히 유용한 과정임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동물이 숨을 쉴 때 산소를 소비하고 대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합성 과정은 동물들로 인해 생겨난 여분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동시에 공기 중에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냄으로써 동물들이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얘기가 나와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광합성이 지구의 풍부한 산소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얘기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광합성을 통해 나오는 산소의 가장 주요한 공급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조류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대부분은 쉽게 말해서 어디서 다 오냐? 김, 미역, 다시마에서 온다. 아, 네. 몰랐죠? 네. 예, 그냥 우리가 보는 나무가 산소 대부분을 공급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물에 사는
원생 동물들이 광합성으로 내뿜는 산소가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원생 동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네. 근데 얘네들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신 그런 생명체가 원생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지구에 필요한 산소 공급량의 25%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조류는 광합성을 통하여 지구에 필요한 산소 공급량의 거의 75%를 생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질식해 죽는 거죠. 그쵸? 네. 여러분들 그 목 졸리는 현상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으면. 아, 예, 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애들이에요. 자, 결국 지구에 필요한 산소 공급량이라는 측면에서 원생 생물계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물계에 어떤 종류의 유기체들이 속하는지에 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해서 원생 생물계의 조류에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죠. 규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조류가 가장 많이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조류라고 한다고 해요. 갈조류 보시면은 진짜 꼭 식물 같죠, 그쵸? 네. 여기 막 이파리 있는 것 같고 줄기 있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이파리나 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뭉쳐 있는 것 뿐이에요, 얘네들은. 네. 여기에서 무슨 뭐 저기 뭐냐 식물처럼 역할을 분담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뭉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 네. 그런 거일 뿐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런 그 역할들을 이제 하게 돼요. 자, 세균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균도 아까 앞에 말했던 원핵생물 그 얘기할 때 하나 이제 말 안 한 게 있는데 아마 슬쩍 얘기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 습기가 있어야 얘네들도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 소금을 넣는 것도 있고 식초를 넣는 것도 있고 냉장 보관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아, 기억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네, 소금이 아닌데. 우리가 저기 그 장거리 여행할 때 차에서 질겅질겅질겅 씹으면서 가는 껌 말고 맛있는 거. 질겅질겅. 육포? 네? 육포? 육포 같은 거. 그쵸?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오랫동안 그 안 썩는 이유가 습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래 보존되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원생 생물계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있어야 얘네들도 번식을 하고 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원생 생물계의 그 아까 조류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아메바도 마찬가지고 요런 애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아마도 원생 동물이나 조류 둘 다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연못, 시내, 민물, 호수, 그리고 바닷물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땅 속에서도 살고 습기만 있다면 동물과 인체 내에서도 살아가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원생 생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그 지구에서 바다가 한 80% 가까이 되죠. 그쵸? 면적에. 네. 한 7, 80% 될 겁니다. 그런데
원생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 바다가 70에서 80%가 아니라 비중이 확 줄어요. 50%나 아니면 더 내려가서 10%나 네. 심지어 바다가 아예 없다. 네. 이러, 아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산소. 그쵸? 원생 생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러면 산소.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급격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질식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70에서 80% 가까이 지구에서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영향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뭐예요? 나머지 육지 20에서 30%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도 지구에 뭐 산소가 부족해진다거나 네.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뜻이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한 이 정도의 압도적인 비율로 만들어 두신 게, 그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구 땅덩이 엄청 넓은데 이 쓸모없는 바다가 너무 많아. 아하. 그쵸? 육지가 훨씬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땅덩이도 코딱지만 해가지고 맨날 그 집값 비싸져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지구 육지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질식해서 네, 죽고.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생물들이 네, 그냥.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네. 예,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바다의 면적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놀라운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지에서 아이들 아무리 많이 낳고 자라도 뭐 산소가 결핍돼서 뭐 인류가 멸절할 거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생 생물들이 바다에서 75%에 해당하는 만큼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세균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 발효균만 남은 게 아니라 이 병원성 세균도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원생생물에서도 병원성을 지닌 원생생물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그쵸? 우리 몸속에서도 사는 애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몸도 수분이 많잖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원생 생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림 10에서 3에서 지적한 것처럼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원생 동물이겠죠. 원충은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단세포 원생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기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있잖아요. 그쵸? 네. 알렉산더가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을 거다라고들 추정을 해요. 네. 근데 이 말라리아 원충은 어떻게 해서 옮겨지느냐면은 모기거든요. 모기. 아. 모기가 이제 뭐 짐승이나 이런 거 빨아먹는데 거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오는 그런 기전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나 열대지방 가면 모기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렉산더가 저기 말라리아로 죽었다라는 가정 안에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알렉산더였지만
그 알렉산더를 무너뜨린 말라리아가 바로 저기 모기가 바로 지구의 최강자다. 막 이런. 예,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모기다. 막 하면서 그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제 그 이유이기도 해요. 하여간 아프리카 10만 명을. 뭐라고요? 아프리카에 몇십만 명씩 예, 예, 맞아요. 오늘날에도 말라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죠. 근데 그게 이 병원성을 지닌 말라리아 원충, 원생 생물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막 고열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아메바 우리 앞에서 봤었죠. 물에서 사는 그 친구 중에 이질 아메바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많이 이제 자라 있는 물을 소독하지 않고 그냥 마시게 되면은 이제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아까 말했던 그런 나라에 가서 그냥 뭐 우물물 떠마시거나 계곡물 떠마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질 걸리는 거예요. 네, 이질의 주요 그 증상이 뭐냐면은 계속 꾸룩꾸룩 하면서 이제 설사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심해지면은 탈수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흔히 오염된 물에 널리 퍼져 있다. 흔히 식수 공급원을 주의 깊게 소독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물속에 이 아메바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바로 아무 데서나 함부로 물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아메바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설사, 구토, 몸살, 현기증 따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질의 각종 증상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질이 간과 뇌에까지 퍼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성 원생생물도 존재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균계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균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냥 곰팡이에요. 그쵸? 네. 곰팡이인 친구가 균계에 속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역할은 뭐냐? 사체를 분해하는 친구가 균계에 속한 친구예요. 네. 근데 이거 세균도 이 역할을 했었죠. 그쵸? 네. 박테리아 같은 애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균만 하는 게 아니라 균계에 속한 애들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균마다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그래서 이 세균과 곰팡이 그냥 세균과 곰팡이로 할게요. 이 세균과 곰팡이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다양한 사체들이 분해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곰팡이 세균 이게 뭐야 이런 거 참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귀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하고 세균이 많은데 어떻게 깨끗해져?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근데 주변 환경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얘네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반경 안에 못 들어오게 관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얘네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풍성하게 잘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재밌죠? 왜 그런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균계 의외로 할 게 많은데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 볼게요. 자, 혹시 버섯을 따러 본 적이 있는가? 가게에서 그냥 사는 거 말고 어디에서 버섯을 찾았는가? 10중 8구 다 썩어가는 나뭇잎 더미, 죽은 나뭇가지 더미 또는 죽은 식물과 동물의 잔해가 쌓여 있는 장소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글쎄, 버섯은 균계의 일원이며 이 생물계에 속한 대다수 유기체들은 죽은 유기체에서, 그쵸? 대부분은 죽은 유기체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건데, 영양분을 섭취하려면은 분해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도 먹은 거 그냥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해하죠. 씹어서, 그쵸? 예, 물리적으로 작게 분해해요. 그리고 장으로 들어가서는 어때요? 소화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죽은 유기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분해를 해서 자기가 쓸만한 그 에너지원으로 을 거기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분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기체를 죽은 사체를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예. 예,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균하고 균을 차단하면은 이 죽은 사체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의외로 안, 잘 안 되고 가만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린 뭐 오징어, 마른 오징어 저기 사체잖아요. 오징어 사체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데 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분해돼요? 안 돼요? 안 안 돼. 되잖아요. 그쵸? 아주 네. 조금씩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작용이 없어도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눈에 띄게 느려져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뭐 그 뭐냐 그 얼음에 갇힌 매머드 같은 경우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거의 그대로잖아요. 예,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 얘네들이 그거를 먹어가면서 분해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패가 일어나면서 문드러져 없어지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 현상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 죽은 유기체들을 섭취함으로써 이들은 죽은 생물체를 분해한다. 그 결과 이러한 유기체들을 분해자라고 부르게 돼요. 분해자 다른 유기체들의 죽은 잔해를 잘게 부수는 유기체들이에요. 분해자들이 각종 유기체들의 죽은 잔해를 잘게 나눔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지 상상해 보았는가. 온갖 식물과 다른 유기체들에게 영양분을 제공을 해주게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영양분은 다른 유기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영양분, 식물이죠, 그쵸? 식물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영양분은 아니에요. 우리 전에 살펴봤었죠, 그쵸? 광합성 할 때, 그 뭐예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광합성으로 다 얻는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예, 그런데 비료는 그러니까 비료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료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어, 그,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쌀밥이 아니라 비타민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쵸? 맞아요. 예, 기억나죠? 그래서 농사할 때 비료 안 주면은 열매가 맺히기는 하는데 어떻게 맺혀요? 그, 요만하게. 네. 예, 요만하게 맺힙니다. 그리고 네. 키도 식물의 키가 어떻게 돼요? 요만하게 자, 자라요. 예. 네. 근데 비료 주면 어때요? 이만하게 네. 자라고 잎사귀도 이만하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양분을 얘네들이 먹으면서 자기는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그 영양소죠. 예, 질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질소화합물을 이제 식물에게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식물들이 받아 먹고 이제 힘이 나네 하면서 더 커야겠다 하면서 쭉쭉쭉쭉 자라게 되는 그런 네. 역할들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비료는 다른 유기체의 사체를 가져다가 분해자들을 조금 첨가하면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몇 달 내로 식물에게 풍성한 비타민을 제공하는 기름진 비료가 될 것이다. 피조 세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나올 거예요. 가을이 한번 지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느릅나무 한 그루는 땅 위에 180kg에 달하는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큰 느릅나무래요.
가을에 낙엽이 한번 지면은 180kg이 떨어진대요. 아, 재현이 몸무게 몇이에요? 저 50이요. 아, 50이죠. 그럼 재현이 같은 아이가 3명도 넘게 아, 나무에서 떨어져서 쌓인대요. 1년에. 아, 예, 1년이요? 1년에. 아, 아, 예, 큰 느릅나무는 그 정도로 나뭇잎이 무겁게 많이 떨어진대요. 네. 아, 근데 여기 볼게요. 그런데 균계에 속한 구성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나뭇잎들이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그쵸? 네. 자, 몇 계절이 지나지 않아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자기 밑에 떨어진 낙엽에 파묻혀 질식해서 죽고 말게 되겠죠. 그쵸? 네. 재현이 같은 친구가 네. 1년에 세네 명씩 쌓이는 거예요. 아, 4,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와. 나무를 막 뒤에 엎겠죠. 그쵸? 네. 그럼 그게 뭐예요? 빛을 차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낙엽에 파묻혀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다양한 분해자들이, 그러니까 균계에 속한 분해자들이 다양하게 막 활동을 하면서 걔네들을 분해해가지고 흙처럼 예,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어, 그런 상태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비료, 우리가 주는 비료 같은 상태로 바꿔놓으면은 오히려 뭐예요? 나무가 어이구 오히려 더 힘이 나네 하면서 더 크게 자라게 될 테니까 예,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나 분해자들로 인해 나뭇잎들은 나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료로 예, 분해되는 거예요. 피조세계에서 분해자의 존재는 창조주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본보기이다.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성 지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치밀하게 돌아가는 자체의 재활용 체계를 갖고 있다. 아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였죠? 예, 질소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체계를 기묘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설계와 계획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보라. 근데 이 자체 재활용 체계가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바다가 면적이 70% 80%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게 지금보다 더 넓어서 바다가 한 99%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아까 줄어들면은 산소 농도가 떨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질식해서 죽을 거라 그랬죠. 그쵸? 네. 그러면 99%로 올라가면 산소 농도가 더 올라갈 거란 얘기잖아요. 그쵸? 네.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불이 더 잘 붙어요. 아, 우리가 네. 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불나는 거, 연소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은 불이 훨씬 더 잘 붙게 됩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아, 네. 예, 그래서 그 산소 농도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지금의 만약에 2배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숨 들이마시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숨 들이마시는 것에서 폐에서 마치 불이 붙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폐가 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선생님 기억해요. 예, 네. 예. 물론 이제 뭐 산소를 뭐 급격하게 공급해야 될 때는 이제 산소통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하여간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산소 농도가 지금의 2배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이쉬면은 폐가 화상 입는 아, 예.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히게 맞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누군가 맞춰보려고 설계를 해보려고 한다. 이게 쉽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겠죠. 진짜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명석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생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하고 애쓰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인간이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과연 그 사람이 이토록 우아하고 잘 설계된 계획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일단의 과학자들이 여러 생명체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유지되는 체계를 설계하여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일명 생물권2 프로젝트라 불렸는데 지구상의 미소 생태계에 굉장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포함되었으며 완전히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충 이 그 순환하는 얘가 얘를 만들어내고 얘가 얘를 쓰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만 한 공간에 모아가지고 그 구성해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어떤 권역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걸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모든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애리조나에 3.15 에이커라는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는 밀폐된 시설물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밀폐하는 거예요. 아까 돌아가고가 가능하도록 건설하기 위하여 7년이라는 세월과 2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 최고의 기술과 과학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권2 프로젝트는 겨우 2년 동안도 버틸 수 없었다고 해요. 네. 왜 그런지 볼게요. 1년 4개월이 지나자 산소 공급량이 충분히 유지될 수가 없었대요. 네. 네, 산소 공급을 주로 담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생생물이라 그랬죠. 그쵸? 네. 특히 조류 같은 애예요. 그쵸?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조류의 숫자가 급감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연쇄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펌프로 산소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게 되고요. 결국 실패하게 돼요. 왜 실패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설계자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분해자들의 충분한 숫자, 그러니까 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다양한 종류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생물권2 프로젝트에서는 죽은 유기체들이 신속하게 분해가 되지 못하게 됐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광합성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해야 할 각종 식물과 원생생물계에 속한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 비료죠. 그쵸? 네, 비료의 자체 제공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비료 안 주면은 열매 어떻게 맺힌다 그랬어요? 요만하게 맺히고 네. 키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잎사귀 어때요? 요만하게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줄어들죠. 줄겠죠. 그쵸? 그럼 산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생명체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죽겠죠. 그쵸? 네. 더 빨리 죽는데 분해자들이 또 분해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네. 돼요? 더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실패한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분해자를 충분히 그 설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영양분이 없다면 유기체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차례로 산소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다. 아무리 명석한 과학자들이라도 생명체가 계속 버틸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체계를 제안할 수 없었다면, 그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구라고 부르는 이토록 완벽한 모양새를 갖춘 체계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연을 믿을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었죠. 바다가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쵸?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자체 순환이 일어나게 딱 맞아 돌아간다는 거는 뭐 하나만 어긋나도 이게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런데도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다 죽어나갔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의 지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진화론에 따르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니까 이거를 네. 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우리의 온갖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체계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연히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오로지 네. 치밀한 설계와 제작 과정을 거친 결과다. 이 행성지구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 가운데 최고로 치밀하게 설계된 체계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 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지구도 역시 세심한 설계와 제작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추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볼 때 더 합리적이다.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못 끝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